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AI 랜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통신 장비 투자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제 노키아의 지분도 인수하고 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광반도체, 옵틱스 관련 종목군들이 이름만 붙어 있어도 모두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고유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도 메모리 업황 사이클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결국 정도의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150를 넘어서 이게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버텨내기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100를 넘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예전처럼 $60로 가지 않겠지만 한 $80 정도 선에서 평균 기준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유가 전망은 $50 초반대가 기본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유가가 한 $80에서 평균으로 잡힌다면 이것만으로도 60%가 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기는 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여러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유가가 높았을 때를 살펴봤을 때 가장 이익의 편차가 적었던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게 강점이 아니고 미국의 M4를 포함해서 중국의 여러 업체들이 서로 지금 메모리를 당겨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투자가 줄어들 정도로 경기가 위축되거나 금리가 높아지거나 물가가 높아지거나 하면 그때는 다 위험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현재 유가 수준에도 소위 이제 M4라고 불리는 미국의 4대 업체가 IT 인프라에만 900조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한 1.3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여전히 투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시기는 아니나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고유가가 오랫동안 고착화되면 그때는 반도체고 무엇이고 다 버틸 힘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고 전쟁이 더 길어지고 만약에 고유가가 1년 이상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반도체도 버틸기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는 지난 4분기에 나왔던 빅패스 1조가량의 잠겨있던 여러 악재성 재료들을 한 번에 다 털어낸 것이 반등의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실 자산들을 한 번에 털어냈기 때문에 향후 부실은 없지 않나. 그러면 이제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 건설주의 상승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재건 수요로 굉장히 관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저는 그거는 포장이고요. 본질은 유럽과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원전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코에서 봤던 것처럼 이 원전 한기가 꽤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도 하고 수익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큰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특히 여전히 물량들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만들어낼 돈 되는 물량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건설이 안 되면 해외 쪽에서 뚫어야 되는데 해외 쪽에서 지금 뚫을 수 있는 게 베트남 원전, 그 다음에 체코의 추가 원전, 그 다음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동구권 지역에서 추가 원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공사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최근 대우건설의 주가 상승은 부실은 털어내고 국내는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해외 쪽에 수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DLENC 등 건설주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막상 수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변동성은 물론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실적이 좋았을 때도 PB 1배를 넘지 않았던 건설주들이 지금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PB 3배, 그다음에 주요 종목군들의 평균 PBR이 2배를 모두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주가가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계적인 손절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좋은 가격에 사셔서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여기서부터 흥분해서 더 사기보다는 어떻게 이익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오늘부터 빠집니다.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익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신규 매수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리기술 등 주요 원전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와 함께 추가로 주목해야 할 종목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주들의 상승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체코의 추가 원전이나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등 동구권에서 추가 원전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지금은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저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관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BHI 같은 주기기 쪽에 주로 결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시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체코 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막상 재료가 발표되면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들 종목은 주가의 반등이 생각보다는 조금 작아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추가 투자를 좀 고민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선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주기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막상 재료가 발표됐을 때 뭐 하반기쯤에 베트남이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됐을 때는 일정 부분의 주가 변동성도 좀 동일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광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번에 베라루빈에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베라루빈에서 구조가 바뀌면서 이번에 이제 LPU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전 칩, 호퍼 때는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중심이었다면 호퍼에서 블랙엘로 넘어가면서는 전체 렉을 엔비디아의 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팟 단위로, 그러니까 렉을 한 72개 정도 모아놓은 그런 팟 단위의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엔비디아의 전체 성능, 베라루빈의 성능을 다 쓰기 위해선 시스템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PU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 LPU가 이제 그록이라는 그 시스템을 쓰면서 처리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대량의 메모리가 붙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의 과부하가 걸리고 이 속도의 과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렉에 있었던 이 구리선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이런 팟과 팟 단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렉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이 팟 단위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속도와 발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광소자로 이제 바꾸자는 그런 이 구조적인 흐름에서 CPO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요. 코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 이런 광소자나 광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흘러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루멘텀이나 코어런트라는 미국 기업들이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여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코어런트나 루멘텀과 독점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AI-랜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통신 장비 투자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이제 노키아의 지분도 인수하고 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광반도체, 뭐 옵틱스 관련 종목군들이 이름만 붙어 있어도 모두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될 겁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는 저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정말 따지고 따져봐도 뭐 삼성전자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통신장비 쪽은 광반도체보다는 5G 어드밴스드와 5G 스탠드얼론과 관련된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광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미국 종목군들의 흐름이나 뉴스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투자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특히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은 지금 거의 뭐 7배, 8배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충분한 숫자를 지금 찍고 있나? 라고 봤을 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특성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아마도 현재 주가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적어도 뭐 1분기는 아니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에서는 의미 있는 성장률 정도는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소위 뭐 빗자가 붙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광자가 붙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주의 구간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투자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조금씩은 수익을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챙기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이쪽에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해주신 업종 외에도 추가로 눈여겨봐야 할 유망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일단 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는 구간에서 유가가 내려가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바뀔까?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뭐 정부에 따라서 원전을 뭐 중요시했다가 뭐 신재생 중요시했다가 이렇게 뭐 계속 바뀌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죠.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원전도 해야 되고 신재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탄, 돌리지 않던 석탄도 일부 돌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요. ESS 같은 것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에 좀 폭넓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포함해서 삼성 SDI를 축으로 하는 ESS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뭐 오늘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조금 쫓아가기 두렵지만 OCI 홀딩스를 포함한 이 태양광 쪽의 주요 종목군들도 계속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비주들.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또 20%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최대치였던 2019년을 넘어서 918만 명이 왔는데 2월 달까지 지금 외국인들의 방한 숫자가 20%를 YOY로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1000만 돌파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 소비에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면세점이나 백화점들이 주가가 별로 올라온 게 없다. 근데 막상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저는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류 종목군들도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간에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한 또 하나의 업종은 엔터 업종이죠. 그러니까 엔터 업종이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굉장히 싸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1분기는 비수기니까 그렇다 치고 2분기부터 투어 돌기 시작하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콘서트의 횟수가 늘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빅4 중심으로 해서 엔터 업종도 관심을 조금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에서 30%의 현금은 반도체를 더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근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지수가 작년에 2600부터 출발해서 벌써 6000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부터는 설사 뭐 7500까지 올라가든 뭐 8000까지 올라가든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마 굉장히 검증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코스닥 시장에도 기회가 열려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숫자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폭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조급증을 버려라. 남들이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벌어야 된다라는 조급증. 그 다음에 남들은 이미 더 큰 수익을 냈는데 나는 그 수익을 내려면 지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조급증. 이런 조급증이 투자를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급증을 버린다면 저는 아직 우리 시장에 상승여력 남아있고 좋은 종목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에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